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일단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용은 간단하죠. 어떤 한 소녀가 있었는데 공장을 갈까 학교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결국 공장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공장에선 끼리끼리 만난다고 결국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비하가 되려나? 못 사는 사람끼리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회 구조잖아. 뭐 하여튼 그렇게 돼서 또 안 좋은 일을 겪게 되고 남편이 결국 그래갖고 10년 동안 누구보다도 몸 삭혀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대출받아서 돈을 얻게 되고 또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병원 신세를 져서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뭐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일을 펼치다가 결국 돈은 마련했지만 남편과 같이 떠나고 싶었던 바다로 떠나는 마무리까지. 뭐 이게 대충의 내용입니다. 네. 네. 네, 뭐 그냥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정현 형네요 지금? 아니에요. 주사학원에서 막 그거 하고 자격증을 이제 여러 개 땄는데 어린애가 컴퓨터 학원 가방 든 거 보고 좌절하는 장면 있잖아. 그걸 보면서 정훈이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불쌍한 캐릭터의 발단이구나 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 그러면서도 이게 아무리 뭔가를 능력을 쌓고 뭔가를 해도 시대착오적인 거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치. 그런 캐릭터의 그 심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나는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정현이 계속 나레이션 하면서 서영아 그 배우한테 계속 설명을 해주잖아. 보고독을 계속 먹이면서 얘기하잖아. 나는 처음에 뭘 먹이나 했었거든. 근데 저게 나중에는 그거였구나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고통스러운 거지. 서서히 죽여가면서 이야기는 다 해요. 그 시간 동안에 내 이야기를 다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좀 오싹했었어. 그냥 잠깐. 그러니까 이게 몇 개를 포기하고 집중했으면은 굉장히 재밌을 만한 영화야. 결국 이 사람을 죽이는데 내가 이런 과거의 이유 때문에 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넌 죽게 돼 있어. 그게 이 영화의 메인 플롯이잖아, 사실. 근데 그 메인 플롯 안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독특하다 보니까 주로 더 재밌게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약간 가벼워지는 느낌? 보고독 먹고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거거든? 사람 묶고 나온 다음에 뭘 먹였는데 그게 사실 보고독이었고 그냥 독도 아니고 그것도 참신한데 이 사람이 그냥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널 죽이는 이유를 상담하는 거지. 그 소재 자체로는 되게 재밌는데 좀 그걸 흐트렸던 게 일단 영화가 시작했을 때 고등학교 선생이 얘기를 하잖아. 근데 고등학교 선생이 얼굴이 다 뭉개져 있고 달걀 귀신처럼 달걀 귀신처럼 입만 뻥긋하잖아. 이것도 꽤나 스타일리시한데 남편한테 귀에다가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막 의사가 광고처럼 설명하잖아. 이것도 되게 독특하지 사실. 근데 보거독에 대해서 직접 손범수가 동물의 왕국처럼 나레이션을 하면서 설명도 해주잖아. 퀴즈 타너 신비의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들을 차라리 버렸으면은 진중하고 호러스럽게 더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나는 처음에 굉장히 영화가 스타일리시해. 그러니까 아까 뭐 달걀 귀신처럼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 결국 공장으로 가는 장면 초반에 나왔던 그런 이 영화에서 시도한 실험적인 장면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좀 기괴하고 이해 안 될 정도로 잔인한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 특히 이정현이 형사를 그렇게 허무하게 죽이는 장면들. 그래서 이 영화의 일관성을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소재와 재밌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중구난방이지 않았나 싶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좀 불분명해지는 거지. 보는 사람 입장으로. 그냥 몇몇 장면만 힘 준 거지. 그 힘 주기로 작정한 몇 장면에만 엄청난 공을 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루즈하게 떼어버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이 작품은 제일 큰 문제가 각본이 일단 좆구려. 살펴보면은 그 주산 공부하는 상고 학생이었어. 근데 컴퓨터와 도래해서 나는 이제 일자리가 없어.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잘렸어. 프레스 기계에. 야 이거 자체가 얼마나 쌍팔년도 설정이야. 야 7, 80년대 노동소설 이런 거에 진짜 숱하게 나오는 헌책방 이런 데 가면은 100권 뒤지면 50권 나오는 그런 소재들 너무 지겨웠어. 일단 그거부터가. 그리고 얘가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도 뭐 주택 재개발을 해가지고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 주인공에게 딱히 감정이입되지 않아. 왜냐하면은 경숙을 위시로 한 주민 패거리들이 딱히 동정할 만하다거나 살인의 피해자로서
안타깝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만한 도덕적인 인물들은 아니지만 어차피 경숙 쪽이나 수남 쪽이나 결국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기치고 남의 이익을 빼앗고 이거는 전혀 다른 게 없잖아. 그 재개발 서류 들고 다니면서 남들에게 무슨 동사무소에서 나온 공문서 있냐 그렇게 사인 받아간 다음에 재개발 업체에 제출하는 뭐 이런 식이 아니야. 그거 완전 사기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치. 그러니까 주인공이 딱히 도덕적인 우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인공이 무슨 자기가 당하는 고행이나 세상살이의 어려움에 대해서 분노라든가 피 끓는 혈기 이런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는 자기에게 놓여진 조건들을 계속 어떻게든 미션 컴플리트 하면서 여기에 있는 윤리적인 문제나 당위적인 문제나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그런 심도 깊은 고민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주어진 대로 처리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각본이 섬세하지 못한 거지. 예를 들어서 더 헌트 같은 경우 우리가 다뤘었잖아. 그걸 보면은 거기서도 똑같이 불쌍한 인물이 나와. 근데 그걸 보면서 마냥 심파라고 할 수 없는 거는 인물이 단순히 자기에게 닥쳐지는 상황을 헤쳐나가고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이 하는 고민과 갈등과 내적인 에너지 이런 걸 보여주잖아. 그리고 단순히 피해자로서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와 인격과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모들을 보여주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이 인물은 힘이 있는 인물이구나. 자기 내적인 역량이 있고 우리가 공감할 만한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에서 수남은 그냥 기계지 기계. 자기에게 투입되는 자극대로 반응하는. 뭐 그 점에서 나는 이거는 로봇이나 다름없는 존재지 딱히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이정현의 연기가 가져다주는 그 생동감과는 별개로 그걸 다 배제하고 이 인물이 하는 행정만 보면은 로봇이고 기계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주인공 자체가 사실 생명력이 없지.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현실에 적용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 같아. 만약에 이 이야기가 올드보이나 친절한 금자씨나 박쥐처럼 아예 완전한 픽션으로 가져갔다면 당연히 픽션이지만 현실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픽션들 그치. 있잖아. 판타지처럼. 그 세계 내에서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그렇게 갔으면 차라리 완전 다른 세상이니까 이해가 간다 라고 하는데 이 영화가 처음에 약간 광고나 대내적으로 알릴 때부터 오포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다. 그것을 담고 있다라고 얼핏 얘기를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이거는 옛날 고리장 얘기라고 앉았으니 그렇지. 좀 공감 가기가 어렵지. 그리고 나는 이게 5포 세대를 다루든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그 현대사의 굴곡을 다루든 그 소재 자체의 무게감이나 그 심각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다루는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거든. 아무리 좋은 소재가 있어도 이거를 못 살리면은 꽝이라고 보는데 나는 이 영화가 그거를 잘 못 살렸다고 보는 이유가 사실 5포 세대라든가 요즘의 경제적인 어려움, 세상살이 힘듦 이런 거 다루는 영화나 소설이나 웹툰이나 이런 거 한도 끝도 없잖아. 뭐 웹툰으로 보면 뭐 송곳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떤 특수성을 호소할 거냐. 이 영화에서 다루는 현실이 정말 다른 데서는 구경하기 힘든 절박한 현실이냐. 이 문제를 나는 정말 잘 얘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난 딱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한국이 힘든 건 알겠는데 솔직히 한국보다 힘든 나라도 많고 요즘 세대 힘들다고 하는데 옛날 어르신들도 다 힘들었다고 맞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거에 반박할 만한 무언가가 영화적인 그 연출이라든가 미장센이라든가 이걸 들이댔을 때 정말 이 문제만큼은 특수하고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들을 제외한 다른 대상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수한 문제구나. 이게 딱 납득이 돼야 되는데 난 딱히 그렇지 않았거든.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진짜 고리타분한 문제고 옛날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써왔던 문제고 근데 그거를 딱히 특별한 방법으로 다루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어떻게 특별하게 다루려고 연출을 좀 화려하게 하고 이러긴 하는데 그것도 몇몇 장면에 한정될 뿐이고 그나마도 지나치게 힘을 줬다는 느낌만 줄 뿐이야.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감이 생기더라고. 가벼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손가락이 잘린 다음에 그걸 휴지에 감싸서 이정현 주머니에 넣어주잖아. 근데 그걸 집에 와서 발견하잖아. 근데 굳이 그런 안타까움을 왜 넣지? 싶더라고. 괜히 감정만 방해되는 느낌이어서. 나도. 그냥 아이러니, 뚜둥, 반전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런 반전을 굳이 넣을 필요가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뭔가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느낌. 오히려 그 장면이 들어감으로써 이 인물들의 실패가 사회나 현실이나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의 무지함, 멍청함, 미련함 이걸로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다가 아니라 한심하다로 바뀌는 거지. 어. 굳이 그런 장면이 오히려 감정선을 해치지 않았나. 정훈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난 솔직히 좀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위험한 발언?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게 솔직히 요즘 세대들이 그렇게 책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헌책방에 가서 그 몇 권을 보면은 그런 게 이제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렇게 안 봐. 그냥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차라리 난 그게 더 논리적인 게 뭐냐면은 웹툰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면서 송곳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송곳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생 같은 거를 보면서 요즘에 진짜 현실 사회에서 저런 놈들도 있지, 가장 대리 뭐 저런 놈들도 있고 저렇게 반영을 하다가 보니까 요즘에 광고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5포 세대 내가 처음에 꺼냈지만 그렇게 카피를 낼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 시선을 끌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요즘에는 책은 안 본다고 그래서 신문을 안 읽는 건 아니거든. 사람들이 그래도 뉴스를 보잖아. 그래도 인터넷으로라도 잠깐씩 보잖아.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도 조금은 관심이라도 조금은 있잖아. 근데 책을 통해서 그거를 갖다가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뭐 요소라든가 그런 쪽에서 나는 많이 얻는다고 생각을 해. 요즘 세대에서는. 그런 게 반영이 많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나는 이 영화 자체가 물론 과장된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만화적인 요소라든가 그런 거는 아무래도 너무 과장되다 보니까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우리한테 안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안타까운 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나는 그래도 현실 사회랑 봤을 때는 이게 이런 영화가 한 번쯤은 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명주가 느끼기엔 이 영화가 5포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잘한 것 같다. 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좀 힘든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좀 와닿더라고. 뭐 나는 만화적인 과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만화적인 과장을 해서 그걸 정말 설득력 있게 끌고 간 작품으로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 있지. 근데 그거는 딱 보면은 쉴 새 없이 그 만화적인 과정과 연출과 스피디한 그 편집을 통해서 일관성 있지. 일관성이 있고 관객이 일단 숨 쉴 수가 없어. 그냥 그거에 멱살 잡혀 끌려가는 거야. 영화 끝날 때까지. 근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거든. 몇몇 장면만 그렇게 만화적으로 때우고 나머지는 오히려 진중해. 템포도 다운돼 있고.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 보기에 이거는 영화에서 보여지는 현실을 일부러 왜곡하고 뒤틀면서 좀 더 다른 효과를 주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진지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장면을 얼렁뚱땅 메워버리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할 거면은 진짜 약 바른 것처럼 제대로 하든가 이거는 좀 미적지근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느끼냐면 혐오스러운 마츠코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공감이 안 간다는 거야. 마츠코는 공감이 갈 수 있는 게 이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자가 결국 마지막에 왜 이런 늙은이가 돼 있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정현이 하는 연기는 오로지 남편. 오로지 남편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오로지 남편 집 사주고 남편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왜 그러냐는 거야. 그거를 얼마나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한테 어떤 가치인지 그런 거를 우리가 공감 가게끔 표현을 했다면은 그게 당연히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5포 세대에 직면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는 쓰나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고생하는 것 뿐이야. 그치. 이 세대가 이 여자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여자가 고생하고 싶어서 고생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공감이 안 간다는 거지. 그 와중에는 5포 세대는 전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남편 자체가 병원비가 얼마고 이거는 5포 세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여자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금액을 이 여자가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걸 이해시키려면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자신한테 일생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더 우리한테 그 얘기를 더 했어야 되고 그 와중에 있어서 5포 세대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공감이 가는데 그냥 이렇게만 가면은 이 시대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여자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그냥 식물인간 남편 캐리하는 스토리인 거지. 그냥 헛고생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정현의 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와닿는다는 거지. 그래서 더더욱 다른 사람이 연기하면 도저히 이거는 공감이 안 갈 스토리인데 약간 이렇게 봐야지 는 거고. 이정현이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맞느니 틀리느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 하나로 그냥 한 번에 묶어요. 그치. 실로 갖다가 묶는 것 같아. 그래 공감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무조건 이정현이 연기. 연기였어. 하여튼 내용에 대해서는 깔 수밖에 없는 좀 내용이 많았어가지고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각자가 꼽은 명장면. 나는 오프닝 시퀀스.
왜 꼽냐면은 일단 처음에 오토바이 바퀴가 나오면서 그치. 도로를 달리는 장면을 보여주지. 그치. 일단 여기서 호기심이 들고 카메라를 바꿔가면서 오토바이의 다른 측면들을 보여줘. 그치. 어떤 여자가 타고 있어. 뭐 확대해서. 헬멧도 쓰고 있고. 이거 어딘가로 가고 있어. 그래서 상담소에 들어가. 그래서 경숙을 경숙. 수남이 감금하는 장면이 나와. 그리고 시계를 한번 보여주고 경숙 입에 제가를 스카프로 물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거를 싹 빼주면서 보거를 먹인단 말이야. 그 장면까지 카메라의 움직임이 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굉장히 역동적이고 화면 전환되고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구성하면서 화려하다는 느낌을 주잖아. 근데 이거는 카메라가 굉장히 정적이야. 템포도 느려. 근데 여기 카메라를 통해서 응시하는 대상을 아주 정밀하게 묘사하고 미장센 자체도 상당히 인상적이다 보니까 그 스카프 싹 그치. 꺼낸 장면 까먹을 수가 없잖아 이거는.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거 오프닝 참 쩐다. 뭐 어떤 영화가 나올까 정말 대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이후로는 솔직히 계속 실망을 해서 아무리 재미있고 참신하다 싶은 장면이 나와도 불만 무마용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 장면의 그 느낌은 되게 정적인데 엄청나게 긴장되잖아. 어. 그건 좀 더 과장하자면은 마치 데어 위비 블러드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긴장감, 다니엘 루이스가 했던 그 긴장감이 좀 느껴졌었어. 그리고 칼 같은 소재도 아, 저러다 살인 나겠다라는 긴장감을 관객에게 자연스럽게 불어넣고 근데 정작 살인은 칼이 아니라 보거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그것도 아이러니한 점이고. 그치. 저도 오프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저는 그냥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수남하고 남편이 집을 사게 되는데 대출금이 위에 숫자로 액수로 뜨게 돼요. 그러니까 이정현이 예, 집을 산 샀는데 다음에 석양과 함께 숫자가 같이 뜨는데 그 전에 상황을 사람들이 봤었다면은 이제 수남이 계속 계산을 하잖아. 어디가 싸느니 뭘 찾아야 하느니 그런 고군분투라든가 표현에 있어서는 논리적인 거 빼고는 그냥 실제 현실하고 맞닿았을 때 나는 정말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중에 우리가 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뭐 집을 어떻게 살 것이면 난 그런 게 그러니까 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나도 언젠가는 집을 사야 될 텐데 수남을 보면서 이입이 되는 거야. 언제 돈을 모아서 언제 대출금을 그걸 해가지고 그런 게 뭔가 와닿는 거야. 막 계속 슬퍼져. 막 액수를 보면서 그 숫자가 왠지 막 계속 크게 다가오는 거야. 그냥 거기에서는 작게 나오지만 왠지 숫자가 내 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그게 명장면이지 않았나. 너무 와닿아가지고. 뭔가 아, 지금 그랬어. 갚아야 되는 대출금 있는 거 아니지? 아 그런 건 아니고 눈물이 좀 나기는 나는데 교통비도 갚아야 되고 뭐 핸드폰비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많이 후원해 주세요. 저희. 네. 협찬 좀 해주세요. 하여튼 제가 뽑은 명장면은 이 영화는 놀랍게도 챕터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1, 2, 3 챕터로 넘어가는데 마지막 챕터의 시작이죠. 달동네에서 작은 집을 맨 처음에 하나 비춰줍니다. 그리고 점점 카메라가 와이드하게 점점 화면을 빼면서 집들을 다 쭉 보여줘요. 그러다가 이정현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는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합니다. 그렇게 한 제 기억으로 2, 30초 정도 그 장면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정현이 웃는 듯 안 웃는 듯한 장면으로. 그 이후의 내용은 이정현이 병원비를 다 지출을 하고 그 상담사가 죽고 바다로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그 캐릭터가 어떻게 마음을 결국 굳히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지 않고 장면으로 보여주는 건데 많은 거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정현 뒤에 보이는 그 달동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들과 그것을 지키려고 또는 어떻게든 비싼 값에 팔려고 노력했던 이정현 그리고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그리고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웃는 듯 카메라를 응시하고 그 이후에 변화된 이 사람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이 사람의 변심이 된 그 마음을 보여주지 않나 싶었어. 그리고 화면 자체로도 멋있어 사실. 멋있어. 그 집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데 그거를 등 뒤로 하고 막 울 듯한 웃는 듯한 그 표정의 이정현의 연기는 굉장히 뇌리에 박혀 있었어요. 그와 별개로 또 명장면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 영화에서 독특하고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맥거핀처럼 버리는 게 없어. 웬만하면 다 회수해. 특히 맨 처음에 보거독을 먹였을 때 피 같은 게 뚝 떨어지잖아 책상에. 근데 형사들이 그거 검사했는데 야 이거 피 아니냐고. 근데 초고추기주장이라고. 초장이라고. 초장이라고. 그 장면하고 이제
이정현이 일을 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들 있잖아. 청소할 때 기계처럼 탁탁탁탁 하잖아. 비누를 싹 밀고 막 밀대를 딱 잡아가지고 이때 막 갑자기 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밀대가 딱 내려오고 그리고 신문을 배달하는데 힘이 너무 센 거야. 너무 정확하고 그 신문 던지는 걸로 명계남도 죽이고 일했을 때 노하우를 가지고 뭐 대걸리고 딱딱 떨어지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세탁소 주인도 죽이고 따조로 공격하고 따조로 눈 명함 던지기 그 스킬로 공격해서 눈을 멀게 하고 2달 동안 연습했었대. 아 진짜 실제로? 따조라든가 그 명함 날리는 거. 아 실제로 연습을 한 거야 그거? 연습을 했대. CG가 아니야 그러면? CG가 물론 CG도 있기는 한데 연습을 했대 2달. 와. 그 정도로 했대. 이정현 씨한테 따져주면 안 되겠네? 근데 실제로 영화는 수다다 같은 데에서 인터뷰 하는데 나왔는데 지금은 잘 못 던진다고 하더라고. 잠깐 시연을 했는데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었대. 그렇군. 근데 그것도 나는 나름 되게 인상이 깊어서 명장면까지는 아니지만 영화를 보는데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되게 많아. 이 영화는 나름 챕터도 구분해놨고 깨알 같은 요소들도 다시 회수해서 재미있게 해주고 근데 너무 많다는 거지 사실. 그래서 재밌기는 했지만 영화를 만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어깨에 힘주고 만드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 그래서 난 앞으로의 차기작이 기대되는 게 그렇긴 해.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에서 몇 개만 빼면 되잖아. 몇 개만 빼서 한두 가지에 집중하면은 담백하고 더 밀도 있는 영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뽑은 명장면은 이 정도였고 네. 드디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별점을 3개 반 주겠어요. 일단 2가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캐스팅을 잘했어요. 연출보다는 캐스팅을 잘했다고 보고 현실적인 이야기라든가 캐릭터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런데도 3개 반을 준 거는 솔직히 말해서 한 반 개 정도는 이 친구들한테 현혹을 당한 게 있어요. 논리적으로 너무 당해가지고 내가 팔랑기가 됐어요. 반 개를 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4개 정도 주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였나? 그러고서는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팽팽팽팽 도는 거지. 맞아.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고서는 반 개를 뺐는데 한 개를 뺀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나도 좀 밋밋한 게 중반부에서 조금 지루한 거 없지 않아 있었거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말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한 개를 뺐거든. 그래서 3개 반을 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쇼미더머니 끝나지 않았습니까? 쇼미더머니 유행어를 하나 착안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여우주연상을 줄여서 여주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여주는 이정현이 되지 않을까. 여주는 이정현. 예. 우승은 이정현? 우승은 이정현이지 않을까. 이번에 연말 시상식에서 만약에 여우주연상 한 번도 못 받잖아? 내가 봤을 때는 한 개라도 못 받으면? 한 개라도 못 받으면은 이거는 진짜 다 잘못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도니까. 솔직히 2명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뭐 나라면 주지 당연히. 2015년도에 여주인공 중에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냐? 아니 나는 당연히 준다고 나는. 난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청취자들이 듣고 나는 이 배우가 탈 것 같다 그러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유를 좀. 나는 후반기에 누군가가 딱 하고 라이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우승은 이정. 이정현의 극찬과 함께 3.5점 예. 네, 명주의 평이었습니다. 예.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보고 와서 집에 와서 다른 영화들을 좀 살펴봤어. 주인공의 고난을 그리는 여러 영화들. 예컨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고 그건 장난하니? 그건 종교적인 영화니까 일단 로제타가 있었고 로제타. 아이고. 그리고 내일을 위한 시간. 내일을 그거는 뭐 그리고 그거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도 봤고 맞췄고. 그리고 뭐 더헌트도 살짝 살펴봤고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물론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도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것도 주인공의 불쌍함을 관계에 강요하는 영화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난 그게 강요하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 설득하는 영화지 이런 영화들은. 더헌트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의 그 내면의 힘과 진정성을 보여줌으로써 관객을 설득하고, 로제타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를 법한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거기서 보이는 주인공의 어떤 도덕적인 딜레마, 갈등 이런 것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았음에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주인공을 그리면서 관객의 공감을 유도한단 말이야. 그리고 혐오스러운 마츠코 일생은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그 만화적이고 막 나가고 약반 듯한 연출과 이 편집을 통해서
관객을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시스터란 영화도 있어요. 시스터 같은 영화는 남동생이 훨씬 나이 많은 누나를 먹여 살리는 영화야. 이 누나는 맨날 남자만 만나 다니고 자기한테 돈 뺏어가지고 유흥하는 데 쓰고 얘는 돈을 어떻게 버냐면 스키장에서 스키 훔치고 뭐 이런 걸로 돈 버는 애거든. 물론 주인공은 전혀 죄의식 이런 게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단 말이야. 꼬마애가 처한 상황 자체가 워낙 넘사벽이고 그걸 굉장히 담담하게 풀어내거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똑같은 고난이더라도 관객이 설득될 수 있는 고난이 있고 이거는 그냥 심파다 하고서 넘길 수 있는 고난이 있는데 이 영화는 철저히 후자였다고 생각하고 이정현이 아니었으면 솔직히 누가 이 주인공에게 조금이라도 공감했을지 잘 모르겠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예진 이런 사람들 나왔어. 아유. 김태희 나오고. 아유. 김태희? 좋은데? 얼굴 보고 좋은 거죠. 얼굴 보고 좋은 거잖아, 이 사람아. 이쁘면 용서돼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셈이잖아. 이정원은 이쁘기까지. 그치. 아무튼 그래서 동의할 수 없는 영화였고 대리만족용 영화? 뭐 만족했어? 아니 그러니까 관객들로 하여금 그냥 이거 보고 슬픈 거 보고 그냥 스트레스 풀어라 만족해라 대리만족용 영화. 자신들의 처한 현실 이상의 무언가를 영화가 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처한 현실만 보여주고 끝내는 말하자면 포르노와 다른 기능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영화의 별점은 이정현 빨로 3개 주는 거고 솔직히 3개나 줘? 요. 이정현 아니었으면 2개 정도 줬을 것 같아. 대충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 되게 관대한데? 공감하기 어려웠지만 이정현의 연기 때문에 3점을 준 스미스의 편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한국 영화계 원석, 보석은 아니고 원석이 하나 나타난 것 같아요. 감독부터 시작해서 여러 조연들의 가능성을 보여준 영화가 아니었나. 특히 이정현은 제대로 마음 잡고 연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거 한번 나오고 한 10년 동안 또 다른 거 할 것 같은데 생각하지 마시고 연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박찬욱 영화도 봤었는데 세계 최초로 핸드폰으로 찍은 영화였거든. 맞아. 그래서 약간 무당보 이런 걸로 나오는데 그때도 굉장히 놀랬어.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연기를 굉장히 잘하네 싶어갖고 쉬지 마요. 하여튼 그래서 나도 너무나도 동의하고 감독에 대해서도 너무 기대하는 바 있고 맞아요. 아직 깎여지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영화 여기에 나온 배우들이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래성은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는 4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의 저희 땜빵 방송이었죠 사실. 다음 주에 고 빨리 해드리자면은 최지현님이 나오시고요. 와, 저희 그 2번째 게스트로 나오셨던 분이 있어요. 와. 되게 리액션 좋은 분 계시는데 네, 유일한 여성 게스트. 예 그렇게 다음 주에 스튜디오를 간다고 하니까 막 깍깍 소리 지르고 막 좋아하셔가지고 예 다음 주에 그리고 뭐 이벤트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벤트? 관리하고 있는 페이지에 이벤트 온다고 자기 나오니까 또 방송 많이 들어달라 그런 것 때문에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주에는 최지원님과 함께하는 굿바이 레닌이에요. 네, 굿바이 렌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